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릉호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주관하는 사이언스 딜레마 컨퍼런스 운영을 맡은 최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이에요. 영상 먼저 한번 보고 지금 조별로 앉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조가 내일부터 열심히 자요. 중에서 10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느끼냐면 뉴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사람이 봐도 그죠? 아무나 다 있고 얘들아 미안하다. 오 인공지능 맞았어요. 예, 조원들 챙기셔서 조교 선생님께 가세요. 괜히 준비한 것만 제대로 잘한다면 1등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돼요. 옆에서 조금만 푸시해주면 친구들이 알아서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등 팀이랑 피닉스 조가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너비 팀과 동그라미 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멘토했던 이 FFT랑 은행나무 두 조가 결승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경기 때 약간 연습한 대로 형하고 같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대진표가 나왔는데 어차피 저희가 우승할 거여서 별 그런 게 없고요. 오늘 했던 거랑 그동안 했던 거를 최대한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겨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내일 열심히 해서 이길 거예요. 최종 목표는 그래도 2등 해보고 싶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또 재밌었어요. 토론 연습을 해보면서 잘한 점도 있었지만 보완할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내일은 보다 좀 더 좋게 토론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단은 준결승까지 무조건 갈 것 같고 결승까지 가가지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러 화이팅! 화이팅! FFT 4조 화이팅!
그러면은 본인이 반박한 거다. 100번 이상 100번보다 느꼈을 거. 인류에게 위험이라는 인물이라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AI는 자체 능력의 일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지금까지 되었으며 인간이 네네, 작성하는 바입니다. 자, 나는 내리시고요. 반대팀이 더 잘했다. 토론을 더 잘했다. 1등 팀이 두 번째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1등 팀 결승 결승 올라가게 돼서 기분 좋고 우리 팀 이름이 1등인 만큼 제가 조장으로서 우리 팀 1등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1등까지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찬성 뽑아준 사람들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이 있고 찬성을 뽑아준 만큼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후회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했던 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잖아요. 이번 실패가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아가지고 다음에 토론할 때나 그럴 때 후회하지 말고 좋은 경험으로만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무조건 이긴다는 다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승전. 결승에 올라갈 줄 몰랐는데 결승에 올라와서 너무 기뻐요. 꼭 이길 거예요. 이길 줄 모르겠지만. 떨어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교수님한테 고맙다고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졌지만 잘 싸웠어요. 엄마 아빠 준결승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해보긴 했어. 여러분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네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행나무 1등 팀, 이기조 토잘팀, 심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창호 과학영재교육원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문화팀, 과학영재교육원 연구원 최성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나무팀 주장인 심지우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리, 논리 등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은 1956년에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다가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 결과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을 넘어섰고 딥러닝을 통해 배우고 여러 기업에서 사용하며 날마다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발전을 하면 인공지능은 언젠가 인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 근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첫 번째 근거입니다. 실제 인공지능 공학자들은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수십 년 뒤에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며, 스티븐 호킹은 인공지능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옥스퍼드 대학교 연설과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소피아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소피아는 미국 MBC 인기방송 투나잇 쇼라는 쇼에 출연하였습니다. 소피아가 그 쇼에서 토론 진행자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자 소피아는 앞으로 인간을 지배할 생각인데 이게 그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인공지능이 이런 발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에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 딥러닝 기술이 등장하며 인공지능의 성장이 갑자기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게임, 바둑 분야에서는 이미 사람을 이긴 상태이고 여러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 교육 분야, 배달업체 그런 곳에서도 사람 대신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자리를 빼앗겨
실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서 일하는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금융보험 관련직에서는 81.8%, 화학 관련직에서는 61.4%, 기계 관련직에서는 55.8% 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국내 인공지능 채팅 로봇이 딥러닝으로 사람들과 채팅해서 배우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성희롱, 혐오 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배워가지고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있었고 사진도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한 흑인의 사진을 고릴라라고 이름을 붙여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범죄 악용과 개인정보 유출, 거짓 정보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추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CCTV 수업기를 설치해 AI 기술을 학습시켜 특정 개인의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는데 이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졌고 딥페이크라고 딥러닝과 페이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딥페이크로 가짜 동영상 또는 프로세스를 제작해서 사람들의 거짓 정보를 유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은 해킹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 그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근거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저희 팀은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것인가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인문을 맡게 된 1등 팀 조장은 이유라입니다. 인공지능이란 기계 또는 시스템에서 표시하는 인간과 같은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AI의 기본 형식에서 컴퓨터는 과거의 유사한 행동 사례를 통해 얻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 됩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무서운 실수를 통과하며 사람의 단순 노동과 감정 노동을 대체하는 등 인간을 돕고 일의 효율을 높이며 품질 관리, 긍정적 문서, 음성 문자 전환,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의료, 제조, 금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솔루션을 조성, AI 솔루션을 이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문제에 반대합니다. 그 근거로 LLX의 활용 방식과 여러 가지 장점 이렇게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먼저 LLX란 의학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로봇의 융통성이 있고 인간의 도덕 윤리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명령 복종과 인간을 살려야 하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로봇은 과거 의료진들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둘째, 원칙 추가는 완전 무결하지 않은 로봇의 사원칙을 보완하면 원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원칙을 추가하면 충분히 인간이 AI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예로 아시모프가 쓴 아이로봇이라는 소설에서 등장한 제로법칙이 있습니다. 제로법칙은 로봇은 인류의 해를 가하거나 행동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인류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여러 가지 장점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인공지능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인간의 정신으로 감정으로 대체하며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사람의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매출할 때 인공지능이 현재 교통량을 조사하여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 경로를 제공하는데 상황에 따라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문제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선택하기 쉽게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고 인간을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며 발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AI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 1등 팀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 입론에서 이것의 사원칙과 제로 법칙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원칙과 제로 법칙은 다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 분야에서 이 아시모프가 쓴 소설에 나온 사원칙을 토대로 비슷한 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AI나 수집한 정보 방법으로 지구의 쓰레기를 줄이거나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질병에 대한 해결책 등 시간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했듯이 환경 그런 거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데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수에서 그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사태가 심각하다 그런 걸 알아내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유니온 인공지능이 16개월 된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훈련용인 인공지능이 유리를 부셔 관람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공지능이 안 위험합니까? 인공지능이 감정 오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저희는 이 점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단순 오류가 일어난 프로그램도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더 사사시 살펴보고 좀 보완을 나가면 될 것이고 이렇게 보완을 나가면 더 이상 시스템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명 사고를 로봇을 이용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이 이제 위험한 일을 대신 해주잖아요. 그 전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이런 위험하고 저도 그런 일을 대신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빼앗아가면 그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라도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돈 벌 수단이 사라지면 다른 일을 할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만약에 기계가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여러 분야의 직업이 생긴다 해도 그 직업을 또 찾아서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적응하기에는 또 그럴 것이고 요즘 이제 또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아시모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사원칙과 제도법칙을 통하여 로봇 관련 분야의 그런 법칙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로봇 관련 분야의 법칙을 세운 사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프로그램도 인간이 만든 거고 그 인간이 코드를 만들어서 잠시 로봇을 일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알파고 코드라는 그 인공지능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에 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례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중 그 단어는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고 훈련 중에 대부분을 공개하면서 이런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가끔 마친 상태에서 완벽한 상태에서 대부분 공개하는 이런 사고가 AI는 인간이 알기 힘든 범위의 지식과 다각학습을 통해서 인간한테 알려줘서 우리의 사회랑 문화가 더 발전할 것이고 해저랑 우주 등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AI는 인간이 알기 힘든 범위의 그런 다각다식한 지식과 또한 인간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을 줄 때 미래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인간이 자동차를 통해 이동을 할 때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를 낸다 하면 그런 일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고 또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오류가 생긴다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AI가 인간이 알기 힘든 다각다식한 지식을 안다고 해도 조금의 테스트를 더 거치고 아니면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한 이후에 AI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상대 측에서 체포 시 성적인 발언을 딜러닝을 통해 학습하고 사람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여전히 AI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능하고 인간이 매드덱스 기술과 원칙쇼가 등을 결합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가 여러 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더 개발하고 생활화가 되더라도 통제만 되면 인간의 생활은 너무 편리해지고 인간이 알아내지 못한 사실이나 하지 못한 일들을 AI가 대신하여 사회가 더 발전할 것이므로 저희 1등팀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하고 보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인간보다 앞서가게 된다면 우리 인류는 미의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인공지능의 위험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결을 하려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의 삶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게 만들고 만약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진화시켜도 꼭 인류보다 앞서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은 꾸준한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감정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한 현재 과학자들은 지금 감정적인 프로그램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공지능이 그런 자아나 아니면 인간의 치료는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감정을 통해서 의도를 가지게 된다면 결국 사람은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을 꼭 인간보다는 앞서가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주제에 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레치입니다. 저희의 토론 문제는 빅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빅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 데이터 숫자를 포함한 데이터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오류가 되면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빅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4개의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 기용원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신고 사례는 2016년에 약 2만 건, 2020년에 약 17만 건대로 건수는 매일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테러 암호와 메신저 앱은 웹사이트를 통해 테러범의 문자 경향을 파악한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기업과 테러 수사 협조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정보 또한 대한민국 법에서 보호됩니다. 네 번째로 MBC 뉴스데스크에서 중국에서는 맞춤형 소통을 도와주는 줄 알았던 빅데이터 때문에 단골이 바가지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쇼핑 앱으로 같은 상품을 검색하는 2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검색하면 12,000원입니다. 가격의 차이가 무려 4,000원이나 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 앱에서 구매한 액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4,4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단골 고객, 다른 사람은 사실 1만 원만큼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쇼핑앱은 오히려 큰 금액이 적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줬습니다. 호텔이나 비행기표로 검색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쇼핑몰이 집에서 멀거나 평소 비싼 물건을 많이 썼다. 같은 물건을 계속 검색한다. 이런 경우는 검색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골 고객이나 유료 회원은 다른 사이트 검색을 덜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해 거기에 데이터를 사용해 가격을 조정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 사용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대책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 처리, 응용, 소프트웨어로는 수집, 저장, 분석,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2005년 무렵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빅데이터가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만 빅데이터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올림으로써 우리가 공유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로 인해 빅데이터는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을 띄워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빅데이터 활용 예식 경비력 분석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춰 정보를 보여주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어 이익이 되고 기업들은 그에 맞춰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서로 도움이 됩니다. 또 에너지 부문에서 빅데이터는 에너지 수요 전망 예측력 제고와 증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에 활용됩니다. 예전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었는데 이를 통해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주는 빅데이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미비한 문제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직접 SNS에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빅데이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는 우리가 빅데이터 덕에 얻는 이익을 생각하면 미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만 빅데이터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아까 이론을 하는 부분에서 빅데이터 이익을 낮게 이론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은 어느 정도 수준에 감안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토스라는 한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판매한 적이 검출되었는데 여기서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의 양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볼 정도로 이게 커지는 거 아닌가요? 개인정보 유출이 약 2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200만 명을 토스가 각자 허락을 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고 하면은 자신이 동의하는 거니까 이제 법으로도 지정을 받지 않으므로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됩니다. 데이터로 여러 분야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주 보는 것을 미디어로 추천해줍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빅데이터로 인한 집정이 많고 우리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빅데이터가 과거에 개개인의 정보 유출 문제로 관련이 있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가 그런 개개인이 아니지 빅브라더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개인정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어서 아무리 빅데이터가 유용하다고 해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1부분에서 빅데이터 문제는 미미하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미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저희는 자신의 사진이나 일상을 공유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올립니다. 근데 빅데이터로 인해 침해되는 프라이버시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빅데이터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보통 예를 처음과 가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는 거기에서 동의하게 되면 이는 개인이 허용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수준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정보들을 수집할 때 사전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만 정보보호법에 게시된 거에 따르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언제든 원할 경우에 정보 제공을 멈추고 그동안 정보를 제공했던 정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대로 정보가 디지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다시 삭제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가 개개인의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살핀다면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생활까지 침해한다는 건 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빅데이터를 다시 고치거나 아니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빅데이터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나중에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빅데이터가 없는 이익에 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사례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현재 상태로는 빅데이터로 얻은 이윤에 비해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무리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로 인해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결과는 정보를 득점하여 사람 하나하나의 사생활을 관찰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큰 정부나 기업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도 어렵고 또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빅데이터 문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해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알고리즘을 도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기업들과 소비자들은 빅데이터로 인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알고 기업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대규모 전쟁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분야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빅데이터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가 편리하고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건 맞지만 그 빅데이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빅데이터가 빅브라더가 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법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법이 또 빅데이터가 또 모든 일을 찌를 때마다 그 법을 다시 만들 수 없고 중국 그 인문에서 말했듯이 중국처럼 빅데이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분석해서 똑같은 상품을 갖는 게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저희 팀은 그 빅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4일이었습니다. 이 행복감이 계속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늘 커져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토론대회 모토처럼 열심히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지난 4일간이 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박수를 너무 쳐주고 싶고 안아주고 같이 웃고 인사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회를 잘 마무리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얻기를 또 기대하고 내년에는 아이들 웃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더 즐거운 대회를 하기를 또 희망을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언스 딜레마 컨퍼런스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걸 기회로 많은 그 토론과 또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크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그 준비도 많이 했고 또 성과도 굉장히 놀라웠다고 생각돼요. 앞으로도 어떤 주제든 같이 토론을 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잘 배워서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응용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자, 사이언스 딜레마 컨퍼런스는 뭐다? 정답!